밥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좋은데 먹을 때 소매 걷고 먹어. 만두를 빚을 때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도 안 돼. 물이 많이 들어서 지르면 풀어지잖아. 아예 조선 후기로 가버리게 되면 막가자는 식. 붓뚜껑에다 넣는 건 기본이고요. 머리카락 사이에 넣고 콧구멍에 넣고 술 마시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합동으로 토의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조선시대 때도 분양제도가 있었을까요? 예스. 조선시대 때는 몇 평의 집에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 기준으로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확행, 맛있는 거 먹는 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어땠을까? 왕은 뭐 왕이야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음식이 오니까 먹었겠지만 일반 분들은 어땠을까? 때는 18세기 후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학자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이덕무 뭐 등등등, 이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주로 뭐 실학적인 학문적 업적을 내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더불어서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새롭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놀지,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멋과 흥을 아는 그런 분들이셨다라는 사실. 여러 캐릭터들이 계신데 그중에 이제 이덕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천장관 전서라든지 정조 때 아주 또 실학자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덕무 선생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밥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좋은데 먹을 때 소매 걷고 먹어. 약간 그런 스타일. 만두를 빚을 때 너무 뚱뚱하게 만들어도 안 돼. 물이 많이 들어서 지르면 만두에 넣으면 풀어지잖아. 술은 그 당시에 좀 많이 데워 먹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데워 먹는 것하고 끓여 먹는 건 다른 거거든요. 데워 먹는 건 땅한 온기 속에서 그 취기를 싹 피어오르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기록으로 다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물에 말아 먹을 때는 바닥에 남은 밥티는 숟가락으로 다 건져 먹되 함부로 막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마무리를 남겨두지 마라. 뭐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막 이렇게 고기를 막 젖히고 마시거나 몸을 막 이리저리 먹으면서 막 긁어먹고 이런 거 보기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하셨고요. 쌈 먹는 예절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추, 취, 김 따위로 쌈을 쌀 적에는 손바닥에 직접 놓고 싸지 마라. 쌈을 싸는 순서는 반드시 먼저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뭉쳐 놓은 다음에 그릇 위에다가 이렇게 딱 모아놓고 젓가락으로 쌈을 이렇게 두세 입 딱 얹어다가 싹 해서 이렇게 먹어라.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싸서 이 볼이 붉어져서 보기 싫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다고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먹을 적에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타인에게 어떤 이런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깐깐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음식을 먹는 과정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된다. 그만큼 매너나 예절, 함께 먹는 것을 즐겁게 즐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섞여져 있는 거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드세요? 노론칙의 엘리트로서 자유롭고 흥치 넘치는 삶을 살면서 박지원이 쓰는 글의 그 문체를 조선 문인들이 다 따라하려고 했다. 항상 이런 것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박지원 선생의 굉장히 매력적인 측면이 뭐냐면 죽더라도 보고 맛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게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사실은 지금도 보고를 좀 잘못 먹다가 그 독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보고를 이렇게 손질한다라든지 음식 만드는 법이 지금보다는 조금 덜 발달해서 실제로 지금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그게 위험은 좀 한데 먹으면 기가 막히더라. 다른 어떤 그 생선류와는 다른 독특한 맛이 있다더라.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 난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독이 문제가 아니다 해서 먹어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독의 위험을 피해서 계속 이 보고를 즐기셨던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일화더라고요. 또 하나는 또 박지원 선생이 난회의 고유 멤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요. 이 문인들끼리 모여서 봄철이면 봄의 꽃놀이, 그리고 가을철이면 낙엽이나 정취를 느끼고 와서 저녁에 아름다운 주변에 연꽃 피어있고 연못 있고 이런 공간을 딱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술을 딱 한 잔 돌리면서 자연을 보고 시를 쓰고 달이 우물에 연못을 딱 비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시 쓰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갑자기 난로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석쇠를 딱 얹고 가진 양념을 한 소고기를 쫙 올려놓고 쫙 구워놓고 그걸 먹는 문화.
그 어떤 난로에 아주 핵심 멤버이자 재미와 트렌드를 막 이끌었었던 한 존재로서 박지원이 있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때부터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먹는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록이 뭐냐면 지천에서 복숭아를 갖고 와서 복숭아를 한 사람이 24개를 먹더라. 이런 기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한말의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실제로 밥그릇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그릇이 굉장히 크고, 음식을 먹을 적에 상상을 초월하는 대식가적인 문화가 아주 광범위했었고,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조선통신사를 우리가 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배가 막 터지도록.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을 가면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면 중국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음식을 싸두니까 평소에 우리나라 사신들은 중국 가면 정말 배가 찢어질 정도로 먹고 오는 거니 일본 가도 그렇게 먹겠지라고 해서 일본에 딱 가더니 기대하고 영주의 집을 방문했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도자기 자랑만 하더라. 아름다운 도자기에 회 2점 갖다 놓고 이게 뭐 명나라 때 언제 도자기고 내가 구하기 어려웠다 이 얘기하면서 한참 먹고 끝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했다고 합니다. 이 18세기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음식서들이 편찬이 돼요.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음식서가 편찬됐다기보단 의서나 종합생활서 같은 게 편찬이 되는데 그 안에 음식 관련 부분의 내용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지 유중님의 증보산림경제, 그리고 규합총서 같은 여러 문헌들의 약과를 만드는 법이다, 유자청을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이 다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도 먹자 저렇게도 먹자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라는 기록도 좀 흥미로운 거고요. 양자가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선 음식에 빨려들지 마라. 언제나 검소하게 먹고 맛없게 먹고, 그래서 자기의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해라. 이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조, 그리고 뭐 성호 이익 이런 사람들의 문화였고, 반대편에서 정조나 박지원 같은 사람들은 맛있게 먹되 맑은 정신을 유지하자라고 하면서 양쪽의 어떤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 같고, 하나 중요한 건 그냥 딱 자리에 가서 무작정 많이 먹고 혹은 많이 마셔서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코스를 아름답게 짜는 한 과정, 보고 즐기고 느끼고 느낀 것을 시나 글로 표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대화 많이 하는 가운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더더더 우리의 존재를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부분으로 썼다는 거. 우리도 그냥 마시고 뻗자 뭐 이런 거보다는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한 과정, 즐거운 행복의 한 도구로 많이 삶에서 좀 대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다들 집에 목을 매지? 그리고 정책은 되게 발표가 많이 되잖아요. 공짜로 살 수 있는 집 혹은 집을 안 사도 되고, 하지만 상황은 거의 안 바뀌는 것 같고 되게 이상했었어요. 이상하면서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하니까 집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옛날에 어땠던 거야? 조선시대 때는 몇 평의 집에 살았을까요? 일반 서민 기준으로 85평. 물론 여기는 이제 마당과 다 포함한 거긴 한데 어찌됐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서민들이더라도 85평, 이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평수의 크기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만 등급은 있어요. 태조 때 기준인데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그 당시 말로 2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75평에서 한 85평 사이 정도. 일반 서민이 그 정도면 위로 올라갈수록 규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주 고위급 관료들, 정일품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500평 정도 집에선 살았어야 됐어요. 역사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얘기랑 이렇게 겹쳐서,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잘 사는 양반들이 살았던 한옥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하면 그 흥선대원군의 사택이었던 운영궁 있죠. 조선시대에 잘 사는 양반들은 최소 그 정도는 살았어요. 우리가 한옥 얘기하면 북촌 한옥마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북촌에 있는 그 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개량 한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인들의 경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북촌에 대규모의 한옥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필지를 나눠서 새로운 형태로 지은 한옥들이에요. 조선시대 때는 청약제도가 있었을까? 청약제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수도 이전을 했잖아요. 원하는 자들이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분양권을 돌리고 아파트 몇 번 이게 아니라 이제 수도가 새로 만들었고 여기 공지가 많으니까
와서 살래? 줘요! 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서류를 내고 나면 위치 선정까지 본인이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지금은 토지도 소유하고 집도 소유하는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필지가 딱 선정이 되면 그 위에 집을 세울 수 있고 그 집만 내 거인 거예요. 조선을 세울 때 검문세가의 모든 토지 문서를 다 강제로 갖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불길이 3일을 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토지를 어느 정도 n분의 1을 한 건데, 작은 중소 자영농이나 중소 지주들은 그대로 보존을 해주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 자영농으로 만들어준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 과전법이라고 해서 토지는 왕토사상, 국가의 것이고 백성들한테 함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인식이 되게 예민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토지 사유권은 잘 인정을 안 해주던 구조인데 나중에 그건 이제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양으로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미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약간 변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족 명의로 집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붙여버려요. 내 집, 내 아들 집, 내 손자 집 해서 하늘을 묶어서 살아요. 굉장히 크게 살죠. 사료를 보면 양반들의 집이 궁궐과 같고 일반 서민들의 집이 양반과 같더라, 이런 기록이 막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걸 누가 제일 싫어했냐? 성실한 유교군주 세종대왕이 정말 싫어했어요. 세종은 오직 유교예요. 궁궐은 궁궐에 지어온 법도가 있고 양반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백성들은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조선왕조 500년을 보면 가끔 가다가 권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단청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우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 한옥처럼 무늬를 안 칠하는, 근데 이건 유교 문화가 배어 있는 거예요. 재개발했나?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은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한옥이 저 한옥 같고 저 한옥이 이 한옥 같지만 나름대로 다 유행도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뭐 팔짝 지붕을 만든다가 아이 그래도 소슬 때문이 최고야.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별 관심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문이 또 되게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붕을 어떻게 꾸미느냐와 문을 어떻게 높이 세우느냐, 이런 게 되게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세조 때 불교를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면서 원각사를 질 때 민가를 헐어요. 한 200여 채를 헐고 지은 게 바로 원각사터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민가를 헐거나 철거를 하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지금도 이제 이 재건축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쫓겨나고 이런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 뭐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양반들 혹은 왕실의 어떤 그 집안을 위한 재건축들이 많고, 그래서 재건축 비용을 되게 싸게 해줘요. 이왕 하는 거 우리 집안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싸게 해줘.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니까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를 봤던 민중의 기록이 없어요. 이게 제가 되게 속상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얼마야? 지금 그거는 현재가로 뭐야? 지금이란 말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막 아파트 한 채 막 몇 억씩 되잖아요. 뭐예요? 우리나라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럴 때 보면 아파트가 몇만 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조선으로 뿅 오긴 왔는데 당장 지금부터 7, 80년대 요 2, 30년도 분석을 해봐야 될 판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지는 않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에 있는 집값이 비싸졌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무관이나 관료들이 임지가 바뀔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정착할 때 임대료를 내고 살 때 집값이 또 한 번 올라가게 되고, 갈수록 서울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많고 집이라는 것은 이제 한정되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조선 후기로 가면 그래서 임대가 되게 많아요. 지금은 월세, 전세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연세.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전세라는 개념 없고 월세라는 개념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돼요. 그래가지고 좀 깎아달라. 이제 이게 상소문이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분할 상환이니 뭐 이런 개념은 없었기 때문에 깎아달라 하면 좀 이렇게 국왕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깎아줘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어요. 왠지 오늘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로 딱 이어지게 되는 건데, 복덕방이 있었을까? 복덕방이 있었습니다. 복덕방은 18세기 때 공식화가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18세기 초음에는 각회, 집주름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18세기 말에 이제 복덕방이라는 용어로 딱 정착이 됐으니까 이 말은 지금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복덕방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동이 많아지면서 유통이 많아지면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우리나라가 한양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이 넘는 대도시가 되고요. 지방에는 매일장은 아니지만 5일장 같은 것들이 보편화가 되고 개성상인 무슨 상인하면서 상인들의 활동, 배로 이동하는 물자라든지 등짐을 지고 물자를 운반한다든지 이렇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이 그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즘 말하면 전월세에 대한 욕구가 확 올라가게 되고 집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사실은 복도방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주택 소유자들이 있었나? 이건 당연하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쁜 마음을 갖고 막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는 개혁을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찌됐건 내 가족의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충격적인 게 많은 학자들끼리 나오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퇴계 이황 실망이야 뭐 이런 얘기해요. 그분이 낮에는 그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밤에는 그렇게 자산 경영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 내가 이 사례를 보다 충격받았어. 돈을 엄청 좋아하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퇴계 이황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사대부들의 모습인데 실제로 퇴계 이황도 남긴 글을 보면 사대부라 하면 자기 경제는 좀 경영할 줄 알아야 된다. 정약용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정약용은 뽕밭을 사야 된다. 뽕밭이 돈이 많이 된다. 그런 기록을 아들한테 편지를 써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 다주택 문제라는 게 이제 몇 가지 지금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편법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해서 늘리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돈이 된다. 연세 같은 걸 돈이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투자 차원으로도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는 불법이었는데 그다지 크게 처리는 잘 못했어요. 이게 왜 처리를 잘 못했냐?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이 즉각적으로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때는 어찌됐건 국가를 운영하는 건 국왕과 양반들이에요. 근데 주로 이런 법을 누가 어기겠어요? 양반들이 어길 수밖에 없죠. 정말 이렇게 초가삼간 유지하기 힘든 평범한 민중들이 피해를 봤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는 부분은 사실 너무 부족해요. 한 공간이 뜨면 주택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어떤 문제점들은 창궐하게 되고 그 문제점 속에서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평범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거의 반복순환처럼 이루어진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이 화냅시다. 이게 제가 고민 많은 주제입니다. 나 하나 힘든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헤쳐왔는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이잖아요. 이제 막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됐는데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오게 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상하고 더 힘든 미래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되게 속상해요.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과거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더 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삼국시대 때는 그냥 혈통으로 권력을 차지했었고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였었기 때문에 음서라고 그래서 집안이 좋으면 음서로 들어가서 고위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다가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 과거제도라는 게 애초에는 되게 좋은 제도였었어요. 조선시대 때 체계화가 된 건데 가문과 문벌을 보지 않겠다. 실력의 근거에서 인재를 뽑겠다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뽑았고 엘리트들이 뽑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잘했겠죠. 애초에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식년시라고 해서 3년에 한 번씩 봤어요. 한 번 떨어지면 사수가 기본이 되는 거고 부정기 시험, 국가의 어떤 특별한 날에 맞춰서 진광시, 알성시 등등등의 여러 별시들이 있었어요. 시험을 가끔 보는 것도 문제인데 한 번 뽑을 때 너무 조금 뽑았어요. 문과 33명, 무과 28명만 뽑아요. 정말 소수가 뽑히는. 너무 힘들죠. 서울대 붙는 거 못한 거예요. 스카이캐슬, 전 다이아몬드 캐슬이에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문과, 무과, 잡과잖아요. 일단 잡과 안 쳐줘요. 중인들이나 보는 시험이에요. 무과 안 쳐줘요. 일단 문과를 봐야 돼요. 이 당시 잡과가 법률, 의학 이런 거고 문과가 인문학이거든요. 역사, 철학 이런 거. 조선은 문과들의 세상인 거예요. 저는 정말 조선시대 때 태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3명을 뽑긴 하는데 이 33명 중에서도 5등 안에 들지 않는 한 출세를 못해요.
청요직이라고 해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같은 엘리트 요직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엘리트 요직에 들어가야지만 그 경력으로 판서 정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합격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 볼 적에 대사 하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세만 갖고 그렇게 있으신 분들만 돼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중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대단했을까요? 퇴계 이황 여러 번 떨어지셨어요. 조선왕조 500년 기간 동안 9번의 시험을 1등으로 쫙 통과한 사람 단 한 명, 율곡이. 너무 특별했던 존재이고 정말 지능이 좋았다. 신사임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시집살이가 보편화가 안 돼서 편안하게 친정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좀 자유분방하게 컸다. 그리고 율곡이 같은 경우 이게 사실은 평생에 흠이 됐던 건데 방황도 많이 했고 돌아다니면서 승려들과도 교류하고 이런 파격적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기 질투하는 관료들이 쟤는 정도를 걷지 않았다 라는 식의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율곡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평소에 자기의 어떤 넘치는 열정을 많이 발산할 수 있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자유롭게 방황도 좀 하고 자유롭게 다른 학문에 관심도 갖고 이러면서 길을 왔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성리학에 집중해서는 대학자, 대관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잡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되게 개방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노비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야, 조선은 과거 합격 외엔 대안이 없어. 처음엔 그냥 가난해도 돈이 없으면 하얀 눈밭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더군다나 반딧불 잡아다 공부하고 이게 가능했었는데 조선 중기로 들어오면서 든든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연구를 보니까 그 자료를 봤던 게 20년 전이거든요. 과거 합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0년 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아이를 과거를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과거에 합격하는 기간이 점점점 늘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5세기에는 한 25세가 정도가 되면 과거에 합격을 해요. 19세기 후반이 되면 37살 정도가 평균 합격자의 라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15세기 때만 하더라도 그냥 한 10년 빡세게 공부하면 과거 합격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조선 후기로 가면 20년씩 공부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어떤 집에 가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록도 있어요. 원래 양반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합격해서 관료로 살 때가 양반 사대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관료셨어. 족보를 막 길게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양반 가문이다라고 막 얘기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 거고, 비슷한 시기 때 걸출한 유학자들이 나타나잖아요. 퇴계 이황, 남명 조식, 그리고 율곡 이. 퇴계 이황은 남인의 영수가 되고 남명 조식은 북인의 영수가 되고 율곡 이는 서인을 만든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니까 난 이 사람 제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서원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서원 측에서 먼저 관료가 된 사람들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러면서 조선판 스카이 캐슬이 만들어지죠. 서원이 한두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확한 개수에 대한 좀 논란이 있지만 정말 심할 때는 1000개, 2000개가 넘을 정도로 상회를 했었고,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사설업체 난립, 인맥, 학맥, 정치적 권력을 막 이어가는 온갖 불법이 횡행했었다. 그래서 원래 존재했었던 서원의 기능이 그만큼 악용됐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이란 말을 하시죠. 관광. 우리 관광 간다. 사실 관광이 뭐냐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걸 관광이라 불렀어요. 빛을 보러 간다는 거거든요. 김홍도가 그린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거기도 과거에 합격해서 멋지게 딱 돌아오는 장면이 꼭 들어가 있을 정도로 거의 양반 사대부의 모든 일생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과거 합격.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못된 생각인데 실력으로 안 되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합격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서부터는 아주 치졸한 형태의 입시 부정비리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조 때 학자였었던 신음이라는 사람이 과거 답안지를 채점했던 일이 있거든요. 근데 신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문장을 베낀 경우가 반수가 넘었다. 이때도 사실은 시권이라고 해서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명문장이나 채권 같은 게 유통이 되고 있었거든요. 조금 나쁜 건 아버지가 이미 조정 관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붙었을 때 내용을 가르쳐줘서 거의 똑같이 써서 붙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렇죠?
김홍도가 그렸었던 지방향시 속과 시험장의 그림을 보게 되면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합동으로 토의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그래서 술 마시면서 뭐 시험을 본다라든지, 온갖 모습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남길 정도로 워낙 좀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장의 문이 딱 열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명당 자리를 무조건 앉아야 돼요. 명당 자리가 뭐야? 이 뭐냐면 일단 담벼락 옆에 앉아야 돼요. 담벼락 옆에 앉아있으면 종이를 싹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다 베껴 쓰는 거. 그래서 실제로 명당 자리를 잡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다가 압사 사태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했었어요. 붓뚜껑에다 넣는 건 기본이고요. 머리카락 사이에 넣고 콧구멍에 넣고, 심지어 특정 자리 옆에 줄이 하나가 딱 있어서 한 200~300m 된 먼 거리까지 쭉 이어져 있고, 그 끝에 대나무 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를 적어다가 대나무통에 넣어서 보내주니까 그걸 보고 썼던 기록. 어떤 방법을 썼는지 이건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남의 답안지를 슬쩍 빼돌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놓는 등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부패의 방향이 조선후기 때 다 등장을 하게 돼요. 국왕의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망가지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개유정난 때 세조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불법적으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잘해줘야지만 자기의 정통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옆에서 잘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습적으로 별시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과거 시험을 봐요. 지방에 있었던 유생들은 날짜를 맞춰서 올 수도 없고 시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신들의 자제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가 막 선별돼서 그 사람들만 과거 시험 보고 합격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러면서 조선왕조는 그 500년간의 과정 속에서 잘 시작했다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교육제도를 바꿔내지 못하는 종합적인 사회 붕괴 위기까지 왔다는 것들.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평가할 적에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은 없었지만 적어도 공정한 기회평등, 즉 교육제도의 건전한 경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시점부터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수능의 점수가 규정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를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조선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일어섰다면 대한민국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조선은 그 과거 시험에 몰락으로 조선왕조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되게 신중하고 치열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라는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